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의 시사토론입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4차 산업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의 경제 개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자리도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 대변혁의 시대, 전북의 선택은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시대와 코로나19가 맞물리면서요. 경제 개념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세 분은 현재 우리 경제 일자리 문제,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전북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잠깐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우영 의원님. 네, 구체적인 전북의 상황은 아마 또 우리 전북의 김용만 일자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전국적인 상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코로나를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영향이 직접적으로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이후부터 코로나 영향이 본격화됐는데 그 이후로 실제 취업자 수가 과거에 그 IMF 그다음에 그 금융위기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일자리 수가 지금 급격하게 감소를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감소가 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사회 약간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주로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그 서비스업, 그러니까 또 대면을 주로 하는 이제 그런 업종의 경우에 그리고 이제 종사하는 분야로는 임시 일용직 이런 분야 또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그 취업자가 상당 정도 감소하는 폭이 나타났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제조업 분야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제조업 분야까지 또 그 상용직 분야까지 그 고용 충격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올 들어서 조금씩 이제 그 민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우리 그 정부에서는 이런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로 이제 그 분야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를 대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련된 이런 분야들 또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런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또 관련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일자리에 대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 잘 집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런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박대식 교수님. 갈수록 일자리 규모와 질이 떨어진 게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전라북도가 이제 그동안 그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 일자리를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그다음에 기존의 일자리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거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GM사태나 현대중공업 같은 그 폐쇄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어떻게 재배치할 거냐, 이런 세 가지 문제로 나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전라북도에 있는 주로 제조업은 중기업도 없고 주로 소기업, 영세기업이 대부분인데다가 서비스업이 많아서 그리고 연령계층도 노년층 많고 그다음에 그 유아층 이렇게 어린애들 많아서 이런 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서 좀 인프라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만 도 일자리 경제부 부장님. 네. 금방 다들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세계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제조업 감소 비중이 점점 더 커져서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 분야의 제조업 양성이 좀 꼭 필요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작년 말에 코로나19 그 3차 확산과 그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건설업이나 대면 서비스업 등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행히도 올 3월부터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만 명 정도 증가하고 고용률도 점점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회복세가 이어지도록 하려면
방금 우리 박대식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용 유지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새로운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 고용 시장 밖에 있는 계층들의 지원을 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태식 교수님. 저희가 일자리 문제를 할 때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돈과 권력이 몰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어떻게 보면 갈수록 개선되기는커녕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데 지역의 일자리는 과연 무엇이 문제고 상황은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행한 2019년 봄에 지역 고용 동향 브리프라는 그 저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 일자리 질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대전 일자리 지수가 상위 지역에 뽑혔고 전남, 경북, 전북은 하위 지역에 속했습니다. 이 구분은 상위, 중상위, 중하위, 그다음에 하위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전반적인 수준이 그렇고 좀 부분적으로 나누면 고소득 계층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울산, 서울 이쪽이 높고 전북은 최하위다. 고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고숙련도, 전문직 관리자 비중도 서울, 대전이 높았고 전북, 전남, 경북이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같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2개 시군별 일자리 지수를 상세히 분석하니까 상위 지역이 39개인데 이 가운데 32개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같이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를 보면 전라북도는 상위는 없고 중상위에 전주, 완산, 덕진, 군산만 들어가 있고 중하위에 전북, 완주, 익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시군 지역은 전부 다 하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고용에 따르는 그 지수가 전라북도는 굉장히 열악한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영만 본부장님. 네. 일자리의 문제도 그렇지만 질의 문제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전북의 경우는 조금 전에 박 교수께서 지적하셨지만 아무래도 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열악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비율이 많아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내 취업자 중에 비정규직 비율이 20년 기준으로 하면 44.2%입니다. 이건 전국 평균 36.3%에 비해 여전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도내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로 고용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18년도부터 증가하다가 19년도엔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다행히 작년부터는 조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제 이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나 정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의 그 삶의 질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전라북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법률 지원 강화, 또 교육복지 지원 등 지원을 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신규 채용이 연기되고 축소돼서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긴 하나 금년 들어서 청년 고용률이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용률이 높아지는 추세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여전히 그래도 전국 평균 대비는 낮기 때문에 첨단 산업 유치와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안우영 의원님. 네. 대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그 현 정부가 취임 이후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인천공항이었어요. 네. 그래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첫 번째 국정과제로 내세운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했는데 그동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공공 부분의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2017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그 기본적인 그 정책 방향이고 이제까지 일관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2020년까지 1단계로 한 20만 명 정도를 정규직화하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지금까지 19만 한 9천 명 정도가 그 정규직 전환이 되어서 한 97% 정도가 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고용 안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 정도 이제 그 안정적인 균형 있게 그 고용의 어떤 그 질의 규모를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 공공부문 정규직이 이제 모든 것의 종점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해서 우리 헌법적인 가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혹은 좋은 어떤 노동권들을 보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욱더 지향해야 될 바라고 보는데 다만 모든 일자리를 다 정규직화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핵심적인 부분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런 그 정규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남는 경우를 하더라도 어떤 정규직과 동일 어떤 그 직무에 관해서는 같은 임금이라든가 또 근로 조건도 같이 대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지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등 어떻게 상반된 시각이 존재해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 경제학은 그 차가운 두뇌와 따뜻한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워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현 정부는 좀 따뜻한 심장은 있는데 날카로운 이성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장점은 시장의 유연성, 신축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규직화 시켜버리면 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죠. 효율도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위 MZ 세대들이 인국공 사태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러한 공공부문에 대한 정규직화는 사실은 시장에 주는 신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히 했어야 옳았다. 오히려 그것이 이제 현 지난 선거에서 역풍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대처하는 게 좋았었겠다. 네,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그 정부가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의 어떤 기능, 자율성을 배제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기업의 핵심 일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주화를 한 경우가 있었고 그 외주화하는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보통 많이 있었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었죠. 아시다시피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사고 난 김군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 취지는 기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본 취지는 이런 기업의 핵심 업무들은 기업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취지고 나머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직접 고용할 수도 있고 간접 고용할 수도 있고 또 당사자들과 노사 간의 또 전문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채워오긴 했는데 다만 이게 이해관계들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가 가장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를 양론이 있어요. 조국 사태가 조국에 대해서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인국 사태도 우리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따져보면 안에서 얼마나 섬세하게 다 조절을 했겠어요. 근데 제3자들이 국민들이 봐야 될 때는 전체적인 그냥 정규직화,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전부 다 본사에서 받아들이는 걸로 이런 시스템으로 다 이해해버리니까 거기서 노노 갈등이 생기고 또 현재 기존의 노동자들과 MZ 세대 간의 갈등도 생기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아까 제가 시그널링, 신호 효과가 좀 나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김명만 본부장님. 네. 공공부문의 정규직의 케이스는 전북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의 시설청소 노동자죠. 네. 이분들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됐는데 네. 처우면에서가 후퇴됐다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니까 이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다음에 전문가, 저희 도가 참여한 정규직 전환협의회 결정을 2017년도에 한 내용을 100% 이상으로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해인 작년부터 그 임금 문제를 들어서 이제 파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시위도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정말 더 이상 법을 지켜야 되는 행정 관청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정규직이 됐는데 임금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근데 일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아직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 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무 연한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데 그중에 민간에 있을 때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분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도 보전을 해주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협약을 통해서 다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제 자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60살이 넘으면 공공기관에서는 당연히 퇴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업무 성격상 65살까지 고용을 좀 해주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변환시켜서 고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 전에 나온 그 정규직하고 같은 임금을 주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시각의 차이겠지만 그런 그 아직도 약간 문제는 남았습니다. 원만하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국민,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들은 가능한 한 좀 최소화시키고 저희도 갈등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북의 일자리 현황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전북의 좋은 일자리 유치 방안이 무엇인지 또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죠. 자, 김영만 본부장님. 네. 전북에서 새로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기대받고 있는 것이 군산형 일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일단 간단히 그 군산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좀 해드리자면 저희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 중소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더군다나 그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이뤄서 이 사업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가기관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구체적 내용을 보자면 명신 등 4개 완성차 업체와 1개 부품업체가 2024년까지 총 5,172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24만 대를 생산하고 1,700여 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그 저희 지역에 있는 경제 위기 극복도 있지만 앞으로 그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에서 첨단 산업인 전기차로 전환을 통해서 지역의 그 산업 구조 체질이 개선이 된다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체질 있습니다. 개선이. 그렇습니다. 네. 자, 박 교수님. 네. 자, 군산형 일자리라는 게 그 과거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뭉쳐서 서로 힘을 합쳐서 사업을 추진해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처럼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좀 없다. 그리고 또 고용의 규모나 안정성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군산형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그 뿌리부터 다시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군산형 일자리의 그 전에 모델은 광정 일자리였고 광정 일자리 모델은 독일형 일자리입니다. 독일형 일자리가 왜 생겼는가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반추를 해봐야 되는데 산업혁명을 영국이나 프랑스가 먼저 완수하고 독일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경쟁을 못해.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는 자유시장 경제로 하고 독일은 그 여러 가지 교육,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보건환경 이것을 정부가 맡아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임금을 적게 줘도 돼. 그렇죠? 네, 그런 체제하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안 의원님 말씀은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에 복지국가 개념이 세계 최초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광역으로 한 거지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사람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시행할 경우에 초기에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시행이 돼서 그게 안정이 되면 다른 기업이나 다른 지역과의 불공평, 불평등 문제가 생깁니다. 예, 광역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 전라북도나 군산이나 이런 이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국가 단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성공하면 옆에서 계속 이제 그에 대해서 클레임이 제기되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라는 주체도 사실은 처음에 주체가 누군지도 애매했잖아요. 확실하지 않아. 도에서도 발표를 못해. 그리고 과거에 현대체였다는 걸 알지만 자본 규모도 대단히 작고 그다음에 주 판매 대상이 누구냐, 국내냐, 현대냐 아니면 저 중국이냐, 설왕설래하고 아직도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불명확한 점도 좀 있고 더구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조업이 낮아지고 시장이 활성화 안 되니까 아직 이제 뭐 수면 아래로 감춰주고 있습니다만 아마 좀 활성화되면 그런 문제 다시 대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길령 일자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단독으로 하려 하지 말고 이건 워낙에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협력하에 그걸 종합적으로 체계를 갖춰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안 의원님. 네. 전 군산의 전기차 추진에 더해서 또 하나의 전라북도 신성장 동력이 수소 산업이잖아요. 네. 그 완주군의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를 유치를 하셨어요. 자, 전북, 특히 완주의 수소 경쟁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선 뭐 한마디 말씀드리면 상당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도약의 발판은 마련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조금 설명드리면 완주는 그 수소 산업에 기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수소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가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용기를 생산하는 일진복합소재라는 또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한솔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지게차를 생산하는 가온살이라는 또 회사가 있고, 또 수소 연료전지를 연구하는 연료전지 연구를 하는 연구센터도 있고, 또 그 키스트 뭐 전북 키스트 분원도 있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기업과 연구 기관이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완주는 수소 산업 전반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수소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전주 완주 수소 시범 도시가 지정이 되었고요. 또 전국에서 제일 큰 수소 충전소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이번에 수소용품 검사 지원센터가 유치가 되었고, 또 사용 후에 그 연료전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좀 확보가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포스코에서 현대자동차에다가 그 트럭, 그 수소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한 대규모 이런 그 계약도 체결하는 이런 분위기여서 앞으로 수소 경제를 또 완주군 또 우리 전라북도가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이런 기반들이 마련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 집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4차 산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는 일자리를 크게 줄일 수도 있다는 또 한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만 해도 그동안의 내연기관에는 뭐 10,000개의 부품이 필요하다면 전기차는 5,000개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뭐 일자리가 과거 노동 집약적 생산처럼 크게 늘지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우리 이제 세계의 그 추세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으로 보면 사람이 하던 일을 어떤 기계라든가 혹은 뭐 로봇이라든가 컴퓨터가 이렇게 대신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추세는 이제 피할 수가 없고, 대신 이제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또 새로운 부분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고요. 신산업이 생길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 기존에 종사하던 이제 사양되어가는 이 산업에 종사하던 이분들의 인력들을 어떻게 새로운 산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 국가나 대학이나 혹은 정부에서 이렇게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마차가 자동차 될 때는 일자리 전환이 쉬웠습니다. 거의 물리적인 기계 수준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1980년대 이후에 금융 부분부터 시작해서 방송 부분 모든 부분이 뭐 전자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 전환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 정규직화 하면서 또 일자리가 안정됐지만 또 변화는 더욱더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특히 전라북도 같이 그 이런 인프라가 약한, 즉 AI 시대, 4차 산업 시대의 인프라가 약한 지역에서는 물론 행정부서나 행정이 아니라 정치권이나 행정권,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이런 일자리 혁신, 일자리 변환에 준비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변환이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재교육, 재훈련이 더 많이 필요한 거다. 그리고 어차피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나이 든 세대, 지금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세대를 못하면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교육을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고, 적응이 가능한 사람들은 빨리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뻔히 아까 우리 안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으로 이 일자리는 얼마간 지나면 없어질 거라는 예측이 가능한 일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해야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그 재교육, 재훈련이 많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 본부장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어떤 산업으로 가라 해서 그 교육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내 용접을 해왔는데 갑자기 서류를 만들어라 하면 그것도 힘든 거잖아요. 그 도에서는 재교육도 중요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런 어려움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일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군산 GM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거기 그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강점이 있는 농생명 쪽으로 전환을 유도를 했는데 그 사업 성격이 너무 다르고 네. 또 임금이나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은 과거에 마차가 자동차로 전환된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매우 첨단적이고 좋은 교육을 받고 재교육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그 단지 실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쪽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가 대학과 커플링 사업 등등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과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단순히 학생들이 아니라 상시적인 우리 그 일반 근로자들의 재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그 새로운 기술, 요즘 그 코딩이 유행인 것처럼 또 그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나왔으면 전기차와 관련된 센서랄지 이런 첨단 분야를 빨리 도입해서 행정에서도 집중적으로 평생 교육 이상의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토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네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그 K-뉴딜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네. 사회적 뉴딜을 얘기를 하죠.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고 그린 뉴딜은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결국은 기존의 산업들을 어떻게 새로운 산업으로 바꿔 나가고 거기에 근무하던 분들이 그 충격 없이 또 이렇게 대비할 수 있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평생 교육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관련된 법도 좀 바꿔서 여러 가지 평생 교육을 대학에서 하든 혹은 어디에서 하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 정책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벌써 토론을 마칠 시간이 돼서요. 끝으로 오늘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만 본부장님. 네, 먼저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도민 모두에게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 방역과 검사 그리고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해 도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아울러 코로나 이후 전라북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으로 지역 발전을 좀 이루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전북은 최근 전북 군산형 상생형 일자리 선정이랄지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등이 잇따라 선정돼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생태계의 그 조성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전북의 그 미래 먹거리를 위해 전라북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호영 의원님.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전라북도에도 이제 노인들과 관련된 일자리 문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노인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형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또 퇴직한 이후에 기업의 수요에 맞는 그런 취업을 활성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도 저희들이 많이 좀 앞으로 그 강구를 할 것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 지역은 기업들이 사실 농촌에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여성이나 혹은 마을의 주민들 또 이런 그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잘 활성화하는 부분도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의 사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를 좀 더 늘린다든지 또 사회적 경제 진흥원을 유치하는데 좀 더 이렇게 관심들을 서로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박대식 교수님. 전라북도는 정치권 분야를
그다음에 각 분야별 아까 말한 각자 도생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고 분열하기보다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좀 힘을 합해서 그 작은 힘, 작은 아이들이라도 힘을 모아서 좀 큰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좋겠고 너무 정태적으로 머물지 말고 지금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금 2044년이면 고갈된다는 그 예측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년 연장도 거의 필수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분은 아까 한 말씀처럼 노인 인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텐데 좀 더 정체적인 아닌 동태적인 이런 계획이 좀 수립되어서 수행되면 그 얼마간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복지 정책은 좋은 일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지역을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북에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전북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개발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혜가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